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내 대형 여행업체에서 수억 원대에 달하는 먹튀 피해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특히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취소 수수료를 과도하게 내거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택배 물량이 몰리면서 정성껏 보낸 명절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사고도 속출하고 있고요. 특히 건강식품이 문제입니다. 무료 체험을 내세워 구매를 유도한 뒤 반품을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런 피해를 입은 셋 중에 한 분은 60대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님들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늘면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구매 전에는 취소 규정과 청약 철회 기한을 꼭 확인하시고요. 명절 앞두고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미리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월 5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설 성수품에 대한 특별 할인과 수입과일의 할당 관세 소식 함께 살펴보고요.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올해 지원 규모가 크게 늘었다는데요. 지금 신청 중인 희망 리턴 패키지 정책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음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대대적인 할인 지원도 추진한다는 소식 일전에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올해 설 민생안정 대책 주요 내용과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어느 때보다 장바구니 물가에 관심이 커질 텐데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설 성수품 공급 대책을 추진한다고요? 네, 설성수품 시장은 이미 지난 1월 말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설에는 장바구니 물가 걱정 없이 잘 보내시라고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시장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비축해놨던 물량, 또 농협의 계약 재배 물량을 마트나 시장의 매대에 가득 채운다는 계획인데요. 사과라든가 배,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배추, 무 등이 주요 대상 품목에 해당합니다. 물량으로는 이 10대 설 성수품 기준으로 17만 1,000톤인데요. 이건 이제 평상시 대비 1.7배, 거의 2배가량 많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몽땅 시장에 내는 건 아니고요. 공급 물량을 시기별로 조절을 하는데 설 3주 전, 2주 전, 1주 전 이렇게 3단계로 나누고 이 중에서 설 2주 전인 8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인데요. 10대 품목의 최대량을 공급합니다. 네, 그렇군요. 공급을 최대로 늘린다는 것 외에 정부가 마련한 설 성수품 대책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다양한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데요. 전통시장에서는 기준 금액 이상 구입을 하면 환급을 해주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할인 행사는 오늘 16일까지 계속하는데 농식품부는 이번 설에 물량을 확대하고 또 할인 지원을 결합해서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네,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할인 행사일 것 같은데 대형마트, 전통시장 어느 곳에 가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구분 없이 모두 13개 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설 성수품에다가 쌀, 시금치, 감귤, 샤인머스켓까지 최대 40% 할인 판매를 합니다. 다만 쌀은 이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20kg 한 포에 최대 4,000원 정액으로 할인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마트의 할인 판매 정책에 앞서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처럼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할인 행사는 세금이 들어갑니다. 네. 세금으로 이 차액을 지원하는 건데 감사원이 이 대형마트 할인 판매 행태를 조사해봤더니 기존에 판매하던 가격에서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할인 행사 직전에 가격을 올려서 그걸 기준으로 할인해주는 꼼수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인 행사는 했지만 소비자한테 받을 건 다 받아낸 건데요. 이번 설 행사에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비자 모니터링단이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할인 전후에 가격을 점검하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 참고할 만한 사항 있을까요? 예, 이번 설 명절에는 온누리 상품권, 그러니까 종이로 된 온누리 상품권의 환급 행사가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를 하면 구매 금액의 약 30%를 환급해주는 행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서 34,000원 이상 이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이 30%에 해당하는 10,000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뭐 67,000원 이상 구입을 했다 그러면 최대 2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이니까 이 전통시장 이용하실 계획이 있다면 이 기간 잘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전통시장 160곳에서 이 환급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40여 곳이 더 늘어나서 200곳에서 금액별 환급 행사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전통시장 이용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에 온라인 상품권 형태로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농활 상품권 혜택도 있습니다. 최대 10만 원짜리 농활 상품권을 30% 할인돼 7만 원에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농활 상품권 사업이 지난해와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고령자와 비고령자 이 농활 상품권 구매 날짜가 각각 다르고요. 또 지역별로도 구매할 수 있는 날짜나 시간대가 다릅니다. 잘 확인해서 이 30%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농활 상품권은 사용 기간이 좀 짧은 편이라서 이달 28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설에 어디서 장을 볼 건지 또 언제 장에 갈 건지 미리 잘 계획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 모두 팍팍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전부터 운영돼 왔던 할인 혜택인데요. 올해는 정부가 시행착오를 더 줄이려고 세심한 부분까지 챙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농활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난 국정감사 때 농활상품권 결제처가 전국 어디에서 이제 많이 사용됐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수도권하고 경남에서 전체 예산의 90%가 집중돼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구입하는 날짜를 좀 나누고 고령자와 비고령자 구입 날짜를 달리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또 전국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설 성수품 할인 공급 정책으로 국내산 농산물 소비도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번 설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만 좀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 수입 농산물의 할당 관세 적용권입니다. 네, 그 할당 관세라는 게 수입 농산물에 매겨진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건데 이번 설 대책에 포함이 될까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망고와 바나나, 파인애플 이렇게 수입과일 3종과 수입 고등어까지 모두 4가지 품목의 할당 관세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에 보통 이 30%의 관세가 붙거든요. 근데 이번 조치로 관세 없이 수입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는 건가 찾아봤더니 뭐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은 6월 30일까지고요. 고등어는 25,000톤 물량 내에서 올해 말,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관세이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출국의 작황부진, 높은 환율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설 성수품 공급을 위한 정부의 특별 대책에 수입 과일, 뭐 수입 고등어 이런 게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저렴해지면 좋겠지만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과일이 특별히 설에 수요가 많은 과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설 송수품 대책은 2주에서 3주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또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건데요. 네. 그에 반해서 수입과일 할당 관세는 5개월에서 1년까지 적용 기간이 너무 긴 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국내 사과, 배 등 이 과수농가에겐 명절이 연중 가장 판매량이 많은 대목장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 수입과일을 무관세로 대량으로 풀게 되면 이 국내 과일 판매에도 마이너스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정부는 설 성수품 대책이 물량이나 예산 모든 면에서 역대 최고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은 소비자는 물론 농민도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설 물가 안정을 핑계로 과일 수입을 무관세로 확대하는 조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농가의 입장도 잘 고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요즘 창업 시장의 이슈가 많다고 합니다. 어제 정부 주도의 창업 오디션 뉴스도 전해드렸는데 기존 창업자 또는 폐업자 영업자들을 위한 올해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신청 기간이라고 해서 자세한 정보 알려드리고요. 설을 앞둔 골목 상권의 분위기와 날씨는 춥지만 관광시장의 분위기는 뜨거운 일본 시장의 이야기까지 오늘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에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창업통TV 김상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우선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인데 이게 꾸준히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이 지금 신청 기간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업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550만 이 자영업 사장님들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희망 리턴 패키지는 2015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요 자영업 대상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도 지금 2026년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이번 달 2월 말까지 대상자를 지금 모집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의 가장 핵심은 요즘 다들 어렵고 힘든 기존의 사업자들을 위해서 좀 제대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재기 사업화 내지는 폐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재창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하나의 지원을 하는 패키지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가가 가서 진단을 하고 또 대상자 선정되면 교육도 받고 그리고 자금 지원과 관련된 이런 성정 평가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지면 최종적으로 전문가가 직접 멘토링도 하고 사업화 지원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이런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경영 개선, 기존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경영 개선건이 한 2,500건, 그다음에 재창업역이 한 2,400건, 그다음에 신용 복지를 통해서 어떤 신용 회복자를 위한 새 출발 지원이 한 100건 정도이기 때문에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희망 리턴 패키지는 이 사업화 범위가 좀 이렇게 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작년과 비교를 한다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볼 때 올해 혹시 특별하게 달라진 내용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올해 좀 가장 달라진 것은 아마 좋은 소식인데 희망 리턴 패키지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한 25% 정도 증액됐고요. 작년은 아마 2,450억 규모에서 올해는 3,000억 원 정도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좀 재기를 돕는 차원에서 폐업 지원금이 작년은 4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요. 올해는 최대 600만 원까지 한도가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사업자들 관심 가질 만한 지금 신청 중에 있는 기존 사업자들이 재기사업화 지원을 위한 최대 그 지원 금액이 작년과 올해 똑같이 2천만 원까지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2천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을 2천만 원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1+1 형태로.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50%인 1천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방식.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본 1천만 원이지만 또 여기에 전체적으로 임대료라든지 사장의 인건비 같은 현물 공제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한 300 정도를 투자를 하면 정부 자금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좀 주목해야 되는 지원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사업 예산이 많이 늘었군요. 그렇다면은 경영이 어려워진 기존 자영업자들이 재기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고 싶다. 그런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맞습니다. 이 재기 사업화 경영 개선 프로그램인데요. 네. 경영 개선 프로그램 기존 사업자를 위한 경영 개선을 통해서 정상 궤도에 빠르게 안착하십시오. 이런 경우인데요. 요즘 좀 특히 이 불경기의 불화, 이 매출이 떨어져서 이런 고민인 사장님들에게 좀 심폐소생술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아마 전담 PM이라고 해서 전문가가 직접 매장을 찾아가서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뭐 식당 같은 경우는 메뉴 개발이라든지 마케팅, 심지어는 인테리어 관련 매장 리모델링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진단에서 교육, 그다음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창업자 입장에서는 해당 매장을 중심으로 전문가가 밀착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 그리고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알려주시죠. 아마 지원 대상은 이마 선별 기준이 좀 상당히 명확한데요. 경영 위기 소상공인 대상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한 10%에서 50% 미만으로 떨어진 분들. 판단 방법은 전년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의 감소율을 판단하는 거고요. 매출 감소가 50% 이상이다. 이런 부분은 한계 소상공인으로 분류해서 오히려 폐업 지원을 별도 지원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이런 자기가 영업하고 있는 공간이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이나 아니면 산불 같은 특별 재난 지역에 계신 소상공인이라면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이런 특혜가 있고요. 이게 공고가 난 게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네. 지금 계속 자영업 사장님으로서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 경영개선 지원 프로그램은 전담 PM이 해당 매장에 10회 정도 방문을 하고요. 그래서 개별 소상공인 입장에서 지금 전체적인 이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밀착 코칭, 컨설팅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사업자들은 과연 돈을 일괄적으로 다 2천만 원 지원받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은 일괄 지원은 아니고요. 아마 직접 평가 결과에 따라서 2천만 원, 뭐 1,7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네 뭐 분식점 운영하다가 20% 정도 매출 떨어졌어요 한다면 경영 지원도 받고 교육 받고 사업화 지원을 받아서 그 자금으로 시설 그다음에 마케팅까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신규 창업자 그리고 재창업 예정자들을 위한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아까 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규 창업자보다 기존 폐업 후 재창업 대상입니다. 그래서 좀 네. 준비된 재창업을 돕자 이런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먼저 폐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재창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아니면 지금 가게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커피집에서 아예 완전하게 소매업이라든지 이런 업태 변경, 업종 변경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 폐업 후 재창업을 했는데 아직 1년 미만인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재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아마 경영 개선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전담 PM과 그다음에 여기는 체험 멘토라고 해서요. 이런 뭐 유명한 집에 가서 노하우를 배워오는 이런 기회도 3회 정도 우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나 자격 요건 내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재창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마 폐업 사실이 일단 확인되고 영업 기간이 60일 이상이었던 분들이 일단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아마 국비로 바로 2천만 원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으면 이 자금을 가지고 뭐 시제품을 만든다던가 브랜드 뭐 로고 개발, 마케팅, 영상 제작, 뭐 인테리어 개선 이런 부분으로 쓸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1대1 멘토링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아마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카페 창업하다가 문을 닫았어요. 이러면 다시 카페로 창업하는 것보다는 내가 왜 실패했는가를 정확히 진단하고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업종으로 시장조사, 상권 분석을 해서 직접 정부 지원을 받아서 재오픈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8029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혹시 무인 매장도 가능한가요? 무인 카페를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셨는데. 예, 가능합니다. 어떤가요? 무인 매장도 사업자 등록증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 프로그램에 이런 조건만 갖춘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자, 새 출발 연계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아마 새 출발 기금은 지금 현재 사업이 어려워서 아마 국가로부터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런 재창업 프로그램인데요. 네. 아마 폐업을 했고 이미 채무조정 중이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 1,000만 원 정도까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신용정보원에서 등록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의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주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새출발 연계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다시 할 수 있게 터주는 이런 중요한 혜택이 있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인터넷 켜시고 홈페이지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 포탈에서 네.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홈페이지가 뜨고요. 지금 1월 30일부터 아마 지금 2월 27일 오후 5시까지인데요. 아마 지금 재기사업화 경영 개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조기 마감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선착순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바로 해당자로 이런 접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조기에 마감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바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희망 리턴 패키지를 이용을 할 때 창업자 입장에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아마 이게 요즘은 모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직접 이렇게 온라인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온라인 신청서를 좀 꼼꼼하게 작성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희망 리턴 패키지를 실행하는 기관이 서울 강원인 2개 기관, 경기 인천이 2개 기관, 뭐 부울경 1개,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청, 전남북 제주까지 해서 총 8개 기관이 있습니다. 네. 자세한 건 이 기관에 직접 물어보거나 아니면 1588-0100 수상공인 통합콜센터에 전화하면 직접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2777님도 문자를 주셨습니다. 개인 택시는 뭐가 있을까요? 개인 택시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개인들도 직접 그 사업자가 있는 분들이 가능하고요. 네. 예. 사업자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창업이 일자리 대안이 되기도 하면서 기존 창업 시장은 사실 위기기도 하잖아요. 다음 주면은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설을 앞둔 골목 상권들의 분위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대목이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 대표님 이번 설에는 좀 나아지고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차피 다음 주 주말부터 또 5일 동안에 이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아마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좀 나아지는 분위기는 목격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인 요즘 대목 경기가 없어졌다 이런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통상 2월은요 일수도 짧고 설 연휴에 졸업과 입학식
그런 것들 때문에 자영업 소상공인들도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대표님. 맞습니다. 사실은 1년 중에서 2월 달은 우리나라 소상공인 입장,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달입니다. 네. 사실 일단 영업일 수 자체가 28일밖에 안 되고, 그리고 올해는 지금 설 연휴 5일까지 한다면 영업일 수는 작지만 한 달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은 똑같죠. 월세 똑같고 인건비 똑같기 때문에 2월 달이 가장 비수기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만, 물론 또 2월에 졸업과 입학도 있죠. 네네. 그래서 졸업 입학 시즌을 노리는 아이템들, 이를테면 꽃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도 반짝 성수기 시즌을 맞는 달이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2월 달은 1년 중에서도 좀 가장 매출이 적은 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모든 상권들, 특히 지역 상권들의 침체기 위험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분석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90년대부터 쭉 지켜와 보면서 느낀 것은 2000년 되면서 이제 온라인 시장이 많이 이렇게 네네. 활성화됐었고, 민간 소비에도 워낙 온라인 소비가 컸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3년을 지나면서 우리나라 이 소비 구조가 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동네에 사람이 살면 장사가 웬만큼 됐는데 요즘 동네에서 소비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네. 많아요. 새벽 2시, 3시에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그렇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더라도 온라인에 구심점을 만들고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가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요즘 지역 상권이 이게 하나의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도 바뀌는 문제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좀 소비가 줄어드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좀 전체적으로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창업 관련 위험 지수는 계속 좀 올라가고 있다. 좀 어떤 식으로든 개발 매장 입장에서 돌파구 마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네. 정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창업 오디션 같은 이런 이벤트성 지원도 발표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좀 근본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 소비와 대형마트와 구별되는 오프라인 소비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자영업 생태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구조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대표님, 똑같이 날씨는 춥지만 상권 경기만큼은 우리랑 다르게 좀 뜨거운 곳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상권 늘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 특히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한 10년 정도 빨리 간다는 차원에서 일본 상권은 늘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늘 이렇게 관심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최근에 일본의 삿포로 상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삿포로 같은 경우는 홋카이도 홋카이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행정 경제 문화 중심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삿포로 인구가 한 200만 정도이기 때문에 홋카이도 전체 500만 중에 한 200만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관광 데이터 보면 연간 한 1,500만 명, 외국인만 하더라도 3,400만 명이 삿포로를 방문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비수기인 겨울에 삿포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장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겨울철 성수기를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 특히 삿포로의 농산물이라든지 삿포로에서 통하면 일본 전역에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마 삿포로 상권은 상당히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상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삿포로 최근에 다녀왔거든요, 예. 대표님. 네. 눈이 정말 제 키만큼 맞습니다. 쌓여서 장관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들도 정말 많았고요. 이렇게 삿포로 하면 눈이 많이 내려서 겨울철 특수를 노리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겨울뿐만이 아니라 실제 사계절마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축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여름에는 라벤더를 그렇게 보러 많이 오신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가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기온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삿포로 같은 경우가 겨울철 11월에서 한 3월까지는 아마 눈 축제로 상당히 알려져 있죠. 그래서 눈과 관련된 모든 이런 축제뿐만 아니라 아무리 춥더라도 지상은 추워도 지하상가와 연결된 따뜻한 국물 요리부터 시작해서 겨울철이 오히려 삿포로의 최대 성수기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봄 4월, 5월에는 지금 말씀하신 라일락 축제 같은
봄꽃 축제가 삿포로 상권을 이런 다양한 공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도리 같은 이런 공원에서 이런 벚꽃 축제 이런 거 정말 많고요. 또 일본의 여름은 일본 사람들이 좀 시원한 곳을 찾아가는 곳이 삿포로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히려 6월 여름에도 어떻게 보면 거기는 거의 이런 장마도 별로 없고 쾌적하기 때문에 오도리 공원 전체가 어떻게 보면 삿포로 맥주 축제 여름에 대표적으로 이 맥주 매니아들 많이 좋아하고요. 오. 가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미식 여행자들을 위한 이런 식도락 축제가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끊임없이 이런 소비, 이 새로운 수요층을 유입시킬 수 있는 이런 이벤트 행사가 도시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아마 우리나라의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삿포로 상권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삿포로 상권의 관문은 삿포로역입니다. 네. 삿포로역에서부터 가장 유흥가 상권, 중심 상권인 스스키노역까지 한 1.5km가 지상과 지하로 연결돼 있는데요. 네. 삿포로는 낮 상권, 스스키노는 밤 상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오도리 같은 경우는 이벤트 상권으로 딱 이렇게 정착이 돼 있고요. 밤 상권인 스스키노 같은 경우는 이런 동경의 신주쿠처럼 다양한 일본의 3대 유흥가다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유흥가 상권과 이어지는 밤 상권 상당히 강하고요. 특히 저는 우리나라 상권 입장에서 좀 살펴볼 게 스스키노역 일대에 형성돼 있는 이런 횡으로 형성돼 있는 다누키키조 상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왜요? 이건 지상층 아케이드 상권이고요. 1초매에서 7초매까지 지붕이 덮인 로드샵 중심의 상점가거든요. 그래서 네. 지하도 상권도 있지만 지상층 상권이 오히려 오래된 가게도 많고 이런 노포 같은 최신의 드럭스토어라든지 이런 관광객들을 위한 필수 코스 형태의 다양한 쇼핑몰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도심 재개발 차원에서도 지상과 지하 상권이 이런 보행자들을 타깃으로 해서 이렇게 잘 조성된 곳이 삿포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1초매부터 7초매까지라고 하셨는데 그게 1번부터 7번 맞습니다. 그렇게 보통 보면 될까요? 초매 이렇게 1종목, 2종목 이렇게 하는데 1번가, 2번가, 3번가에서 그렇군요. 하나의 지명이죠. 예. 네, 이게 삿포로 상권이 사실 우리나라 도심 상권들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기 가면 뭘 먹어야 된다. 여기 가면은 이걸 꼭 사야 된다. 이런 품목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후쿠오카에 가면 모츠나베 먹어야 되고 나고야에 가면 이런 닭날개 튀김, 테바사키 먹어야 되듯이 맞아요. 삿포로에 가면 먹을 게 많습니다. 첫째는 징기스칸 요리 진짜 양고기 유명하고요. 요리요. 예, 양고기집. 그리고 스프카레. 삿포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소울푸드라고 할 정도로 관광객들 많이 드시는 거고요. 별미더라고요. 삿포로 그럼 또 라멘 빼놓을 수가 없죠. 그쵸. 이런 미소라면, 된장라면 정말 유명하고요. 특히 외식 문화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술을 먹고 나서 라면 대신에 심야 시간에 이런 심야 파르페라고 해서 밤 10시, 11시에도 파르페 전문점 줄 서는 집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 상당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북해도 지역에서만 판매되는 맥주 매니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삿포로 클래식 같은 이런 삿포로를 대표하는 맥주 이런 부분도 삿포로를 찾는 이런 수요층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이런 먹거리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아이템 중에서 혹시 눈에 띄는 아이템들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이 먹거리도 삿포로에만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이런 도소매업 서비스 같은 경우도 삿포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첫째 저가로 그다음에 작은 가게 직접 경험 소비도 할 수 있는 요즘 삿포로 이런 도소매업들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많이 파는 구조보다 자주 파는 게 중요하다 네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소매업 중에 90년대는 백앤샵
뭐 다이소 같은 이런 게 다이소 같은 대표적이었습니다만 요즘 100엔 1,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즘 300엔 샵 상당히 인기거든요. 물가 올랐으니까. 예, 3코인즈라고 해서 네네. 동전 3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정도의 다양한 생활용품, 주방용품 이런 거를 판매하는 이런 매장은 늘 뭐 인테리어 소품까지 팔기 때문에 현지인과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드럭스토어 약국인데 메가 드럭스토어에서 약뿐만 아니라 화장품, 식품, 주류까지 뭐 쇼핑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드럭스토어 같은 경우도 인기고요. 요즘 뭐 일본에 빼놓을 수 없는 소매업 중에 하나는 이 캐릭터 보세 잡화점이거든요. 그래서 살거리 아이템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는 뭐 방한, 부추, 장갑만 전문적으로 하는 잡화점도 있고요. 그래서 살거리 아이템 상당히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강세다. 우리나라는 온라인이 다 가져갔던 반면 여기는 아직도 오프라인이 좀 살아있는 측면이 있고요. 서비스업 중에서는 관광객들 많이 걸어다니는 게 많기 때문에 걸어다니다 보면 다리 아프고 이래서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30분 발 마사지, 퀵 마사지 이런 아이템들 도심 한가운데 작은 매장 형태로 운영하는 매장도 있기 때문에 도소매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는 정말 오프라인이 살아있다 이런 생각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어떤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네. 그 삿포로 상권 인근에 오타루 상권도 있잖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그 매력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오타루는 뭐 미스터 추바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 러브레터 같은 한국 영화에서도 많이 소개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영화에서도 소개된 이런 오타루인데요. 삿포로에서 JR 기차 타고 한 40분 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일치기 감성 여행 상권이다. 우리나라도 요즘 감성 코드 정말 중요한데요. 그리고 삿포로 시내랑 분위기가 정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완전 다르죠. 그리고 이건 오래된 옛날의 이런 흔적들, 오타루 운하라든지 아니면 옛날 물류창고 같은 경우를 철거하지 않고 요즘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레스토랑이라든지 공방이라든지 특히 이 오타루의 대표 아이템인 뭐 이런 오르골이나 유리공예 매장으로 변신해 있다는 게 상당히 소비자들에게는 이런 낡음이 주는 고풍스러움 네. 이게 곧 찍을거리로 연동되고 소비자들이 알아서 홍보를 해주는 그래서 이런 삿포로 같은 도시의 위성 도시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삿포로 관광의 필수 성지 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디저트 성지로 뭐 이런 르타오라든지 이런 로카테이 같은 다양한 디저트 매장 삿포로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한정판 디저트 이런 거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도심의 외곽 요즘 우리나라도 감성 골목 많이 꾸미고 있는데 맞아요. 이런 오타루의 이런 지금 삿포로 관광객만큼이나 많이 가는 곳이라서 아마 오타루 상권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많은 상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고 참고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각 지역에 이렇게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잖아요, 대표님. 맞아요. 근데 이거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삿포로 오타루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특히 기후 극복한 인프라, 우리나라도 요즘 기후 위기 상당히 큰데요.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컨텐츠를 연결해서 그 지역의 어떤 로컬 자산화로 이어지고 있다.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로컬 컨설팅 밀고 있는데요. 네. 그 로컬만이 가질 수 있는 핵심 컨텐츠를 끊임없이 만들고 관광 자원화하고 있다. 이거 의미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악천후, 기후에도 상관없는 이런 지하보도 상권 상당히 잘 돼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이런 도시재생의 하나의 어떤 모범 모델일 수 있는데 오타루 창고 같은 경우가 오히려 전부 다 부수는 게 아니고 옛날 것을 오히려 좀 새로운 2030의 니즈에 맞게 감성적인 코드로 꾸미면서 이게 상업 공간으로 발전하고 그 지역만의 어떤 대체 불가능한 어떤 매력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삿포로 상권 특히 오타루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전국이 똑같은 게 아니고 그 지역만 가야지 구매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 개발 이런 게 좀 맞춤형으로 세팅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본 창업시장에서 아이템을 좀 많이 가져오고
벤치마킹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들 상권에서 좀 주목해볼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리 수상공인 입장에서는 우리 가게만의 시그니처 만들기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시그니처 중요한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건 우리 가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게에만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까지 다독여 주긴 오모테나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테일한 적백 서비스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낮과 밤 상품이 다르고 계절별 상품이 다른 이런 좀 시간대별 이모작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식당들 같은 경우도 많은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그니처가 뭡니다. 이런 걸로 고객 유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게 로컬 식재료 마케팅 매우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우리나라도 요즘은 100% 국산입니다. 아니면 뭐 청양 고추만 사용합니다. 의성 마늘만 사용합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삿포로 같은 경우도 홋카이도산 감자만 씁니다. 뭐 오타루산 성게알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 지역의 식재료를 직접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직접 노출하고 오히려 그게 가치 소비로 이어져서 비싸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만족도로 이어지는 그리고 감성 마케팅 같은 경우도 단순히 상품만 파는 게 아니고 추억을 팝니다. 스토리를 팝니다. 특히 오르골당 같은 경우는 정말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네. 이런 만족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나라 수상공인들도 상당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대표님 우리나라에도 정말 좋은 곳들 많아요. 최근에 좀 두드러진 지역 소개를 해주세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설날 연휴라고 한다면 수상공인이라면 아마 전국에 요즘 감성 골목들이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뭐 서울에서 요즘 가장 뜬다는 성수동 이런 것도 꼭 가보셔야 될 것 네. 같고요. 전국의 리단길, 뭐 이를테면 경주의 황리단길, 전주의 갱리단길, 뭐 부산 전포동 카페거리 같은 이런 오래된 그 지역에 이런 감성 골목으로 새롭게 치장되고 있는 이런 곳들을 가셔서 직접 어떤 아이템이 어떤 모양새로 이 소비자들을 손짓하고 있는가 이런 거는 좀 수상공인 입장에서 끊임없이 상권 여행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일본 여행 살펴볼 만한 좋은 상권들 그리고 우리 골목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창업통TV 김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아침 일라디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